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말은 제가 해마다 연초에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늘 적어두면서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인데요. 1년 전 오프라 윈프리의 위즈덤 책을 소개할 때도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오프라 윈프리, 옮긴 사람은 송연수, 펴낸 곳은 북하우스, 2014년에 1판 1쇄 발행된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 빌러비드를 홍보하기 위해 생방송 TV 인터뷰를 하던 중 영화 평론가 진 시스켈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오프라 윈프리 삶의 화두가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다시 살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 오프라 윈프리는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 매거진에 한 달에 한 편씩 컬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의 컬럼에서 선택된 보석 같은 사색의 글들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다듬어져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은 8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감과 깨달음의 고백이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입니다. 인생에 놓인 모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로 바꾼 오프라 윈프리의 사색의 글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한다. 인생에는 음과 양이 모두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툭 하면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그건 아마도 내가 하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에도 여러 급이 있다. 나는 이 순간을 살자는 내가 설파하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게일 킹과 통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정신없이 웃는 적이 많다. 전화선을 통해 꽥꽥 소리를 지를 때도 종종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한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통화할 수 있고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로구나. 감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별점 5의 즐거움이라 하겠다. 자신이 별 4개나 5개를 줄 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다 보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내게는 제정신으로 옷을 입고 잠에서 깬 후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발을 디디고 욕실로 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별 5개짜리 경험이다.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완벽한 헤이즐넛 크리머가 올라간 진한 커피 한 잔은 별점 4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들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는 것은 별점 5개. 우리 집 참나무 아래에 앉아 일요일판 신문을 읽는 것은 별점 4개. 퀸시 존스의 주방에서 노닥거리며
하염없이 수다를 떠는 것은 별점 5개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은 별점 5개를 훌쩍 뛰어넘는 경험이다. 선물을 받는 이가 그 선물에 깃든 정신을 이해한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즐겁지 않은가. 나는 매일 누군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상관없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양쪽 눈 모두 2.0인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의 시력, 즉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과 은혜를 속삭여주는 우리 자신의 달콤한 영혼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다. 삶을 황홀한 보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 보물을 감상할 잠시의 시간만 내면 된다. 나는 아하, 지금 이 순간이라고 부르는 때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마살라 차이티를 마시는 것이다. 아몬드 우유 거품이 올라간 진한 풍미의 뜨거운 차는 실로 싱그러워서 기분 전환에 그만이다. 덕분에 남은 오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한 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우리가 숨 쉴 공간이자 나 자신과 다시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내게는 오랫동안 거의 혼자만의 비밀로 숨겨둔 과거가 있었다. 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것이 없는 친구 게일에게도 사귄 지 여러 해가 지나서야 비밀을 고백할 수 있었다. 연인인 스테이드먼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비밀을 나눠도 될 만큼 안전한 사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10살부터 14살 때까지 성적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14살에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당시에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의사가 내 볼록한 배와 부은 발목을 알아챌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다. 1968년에 나는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몇 주 후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 후 나는 학교로 돌아왔고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 알려지면 퇴학을 당할까봐 두려웠다.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품은 채 미래로 향했고 누군가가 알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나를 쫓아낼 거란 생각에 항상 겁이 났다. 결국 나는 용기 내어 학대받은 과거를 공개했지만 그때조차도 여전히 수치심에 젖어 있었고 임신 사실만은 끝까지 숨겼다. 그런데 가족 중 한 명이 타블로이드지에 내 비밀을 폭로했고 그 뒤로 모든 것이 변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뉴스가 터진 일요일 오후 커튼을 쳐놓아 어두운 내 침실로 스테이드먼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에 젖은 듯 보였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정말 너무들 하는군. 당신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월요일 아침이 왔고 나는 누군가에게 흠씬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가까스로 침대에서 기어나와 출근길에 나섰다. 무서웠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며 14살에 애를 베다니 세상에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당장에라도 고함을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그 어느 누구도 아무도. 너무나 놀라웠다.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십 년 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해왔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했다. 역시나 배를 걷어차인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나는 더는 울거나 침대에 처박히지 않았다.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소용없으리라는 이사여서 54장 17절의 구절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어떤 힘든 순간에도 밝은 면은 있는 법. 비밀이 폭로되면서 나를 묶고 있던 속박도 풀렸음을 깨달았다. 그 일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어린 소녀의 영혼에 난 상처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수치심을 품고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우리가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 안에 머물게 된다. 나의 삶 전체는 기적이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모님이 원한 아이였든 아니면 사고였든 오랜 세월 나도 그런 딱지를 붙이고 살았다.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해서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이다. 솔직히 나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희망과 슬픔의 이야기, 승리와 패배의 이야기, 보상과 기쁨, 그리고 빛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안다. 모든 이는 자기 몫의 교훈이 담긴 경험을 맛본다. 그 교훈을 얼마나 잘 습득하는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세계를 교실이라 생각해보자. 그러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 생겨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점점 자신의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삶이라는 여행의 핵심이라는 점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된다.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다. 우리는 종종 가장 고된 경험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문제거리가 생길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이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 나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진정한 교훈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야 비로소 나는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오랜 세월을 머무르며 온갖 일들을 겪고 난 지금 나에 대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내가 삶의 진화에 마음을 터놓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모든 물질적 만남에 형이상학적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마음을 열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싶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